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자, 뒤에 이제 중국의 생체 정보가 넘어가고 있다 얘기를 드릴 텐데, 아까 생체 정보가 뭐냐 누가 댓글을 물어보는데 무슨 장기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유전체 정보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게 지금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부분 뒤에서 이제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그 전에 자, 저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네, 저거부터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바이오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이오 안보, 한국인 생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마침 이제 댓글을 주셔서 그걸 설명하다가 다른 주제보다 이 문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국내에 진출하는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노보진이라는 업체인데, 이 노보진 코리아가 한국에 진출을 했어요. 한국인 유전체 정보, 즉 생체 정보죠. 유전체 정보가 지금 중국에 반출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거 대대적으로 지금 신문들이 싣고 있지 않고 일부 언론에서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강서구에 가보면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지금 건강종합검진 받으려고 예약을 해놨었는데, 이 지금 중간에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공직자들이 저기에 가서 상당수가 한국건강관리협회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계약을 해서 여기 가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는데, 이 건물에 이 노보진이라는 중국 유전체 분석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것도 지난 8월에 터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보건당국하고 유착관계까지도 지금 의심이 되고, 한국인 검진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지금 노보진에 상세하게 넘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지금 화면 이미지들은 좀 반복적으로 좀 띄워주세요. 지금 요 소식도 요 소식 들어가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보진이라는 기업은 유전체 검사를 분석하는 기업인데, 중국 기업입니다. 유전체라는 것은 뭐냐면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사람이 인체에 질병이 어디에 취약한지, 약물에 어디에 취약한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인데, 아까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2023년에 대만에 있는 대다수의 병원들한테 저가로 수주해서 중국으로 반출했다는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러한 중국에 있는 유전자 분석 업체 기업입니다. 저런 데이터를 받아서 중국 본토로 데이터를 갖고 가서 중국에서 저걸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건강보험관리협회 건물에 입주가 되어 왔습니다. 외국계 중국에 있는 분석하는 그런 회사가. 이게 지금 저희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는 데이터를 준 적이 없다라고만 말을 자르고 있는데, 데이터를 준 적은 없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뭐 정부 기관에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혹은 뭐 해킹 관련 서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같은 건물에 들어오면 정보 해킹 침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용 랜선 포트만 꽂아도 되는 것이고요. 뭐 같은 건물 안에 와이파이가 다 이용되는 거고, 가까운 거리는 블루투스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저러한 중국에 있는 유전자 분석 업체가 우리나라 건강보험관리협회 건물에 들어왔다? 저도 건강보험관리협회에서 올해도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관리협회에서 받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건강보험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 받는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가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상관이에요? 유전자 정보가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거잖아요. 저 정보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DNA는 어떠한 약물에 취약하고 어떠한 질병에 취약하다는 그러한 공격 포인트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오 안보라 부르고,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이미 노보진도 밝혔어요. 생체 정보, 유전체 정보가 유전체를 확보를 해서 중국과 싱가포르에, 즉 중국 본사에 보내고
없다는 것은 노보진이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체 정보는 우리가 확보를 했다. 다만 개별적인 사람들의 인적 정보는 확인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개별별로 이제 생체 정보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생체 정보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해서 중국의 본사에 보내기도 했고 싱가포르에 보내서 분석을 의뢰했다는 것은 지금 노보진이 그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분명하죠. 지금 유진체 정보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노보진 발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노보진에서 발표했어요. 한국에서 수집된 샘플은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노보진 시설로 이송돼 분석이 수행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우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이야기 나올 때도 미 CIA도 자체 조사에서 그 결과를 우한 연구소에서 그 연구 실험한 그 바이러스가 외부에 유출된 것이다. 이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행정부 그러니까 당시의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뭐 그리고 의회도 좀 보고를 한 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생체 정보가 지금 중국인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건 이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만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일이죠. 예. 이게 지금 노보진이 말하는 게 우리는 유전자 정보와 개인 정보는 결탁하고 있지 않다. 이게 뭐냐면 어떤 데이터들을 받았을 때 그 데이터가 뭐 변호사 강대규의 데이터인지 허연준 앵커님의 데이터인지 그건 우린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 그 생화학적 공격 또 바이오 공격에서 요즘 앞으로 미래 전쟁은 바이오 공격과 생화학적 공격이 대두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러한 바이오 안보, 바이오 공격에서 개인정보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정보는 중요하지 않고 아랍권에 있는 뭐 사람들이 취약한 뭐 어떠한 뭐 약물, 뭐 질병, 또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취약한 약물, 질병 이렇게 나누는 거지 개인적 특성까지 고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보진의 이 설명이 좀 전혀 와닿지 않은 설명이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미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이거는 법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거죠. 뭐 문익점 우리 선생님이 그 씨앗을 갖고 왔잖아요. 붓에 넣어가지고 그때 뭐 유출하면 안 되는 법이 그 중국 내부에 있었다는 건데 지금은 바이오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 바이오 정보를 가지고 해외에 유출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유럽하고 미국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더니 유출된 적 있냐라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말을 하는 게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모른다. 하지만 우린 준 적은 없다. 왜 모르냐? 그 법조차 없다. 우리는 이걸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이오 정보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것을 틈타서 중국에 있는 한 노보진이라는 유전자 분석 업체가 우리나라 건강관리협회 건물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것입니다. 예. 자, 이 사태를 안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유전체 정보가 계속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 이 생체 정보가 넘어가고 있다. 생체 정보는 우리는 기억을 주로 반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당시에 이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행을 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스탈린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수많은 전체 제국주의자들이 그 인간의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만행을 저는지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한국의 유전체 정보를 보니까 지금 앞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더라. 어떤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더라. 만일 중국 공산당이 이걸 나쁘게 악용을 할 의도로 한국인과 그 유사한 사람들을 질병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약한 고리를 찾아서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생체 사실은 전쟁입니다. 이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국민의 안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노보진에게 생체 정보가 안 넘어갔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분석할 텐데 노보진도 발표했다시피 생체 정보는 우리는 다 받아서 중국과 싱가포르에 보내고 있다고 노보진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개별 인적 정보와 연관되어 있는 생체 정보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일단 한국인 정보는 지금 수백 건들 뭐 이제 수십만 건인지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심각한 상황을 가볍게 보고 무슨 비상사태야라고 안일하게 보는 일부 개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정은경이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번 기사 한번 띄워주시죠. 이 노보진이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인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서 중국 본사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어제 오늘 터진 게 아닙니다. 지난 8월에 이미 터졌어요. 그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엔 저거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간 건데, 자, 10월 14일 보도임, 저건 10월 14일입니다. 8월 9일에 이미 첫 기사가 났고, 당시에 정은경도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전체 민감 정보 보안을 강화하겠다. 노보진 코리아 실태를 점검하겠다. 자, 정보가 이렇게 인천청과 넘어가고 행정과 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정은경 상당히 한가하네요. 자, 노보진 코리아 저거 실태 점검만 저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요? 지금 비상사태를 사실상 내부적으로 선언하고 전면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해도 모자란 판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쫓아내겠다 말을 해야죠. 근데 쫓아내겠다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건강관리협회에 노보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 관련, 바이오 관련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연구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연구소들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정보 제공이나 뭐 주고받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첫 번째 궁금점이 노보진이 왜 건강관리협회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 그러네요. 건물에. 예. 그 건물에 들어와서 지금 정은경은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정보를 준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건물에 있으면 공유선을 같이 쓰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고, 그 건강관리협회는 안 좋겠지만 아까 말한 다른 기업들 있잖아요. 많이 들어있는 다른 기업들. 네네. 다른 기업들이 취득한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노보진 코리아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되냐?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일단은 매출부터 봐야 됩니다. 매출을 봐서 노보진 코리아가 정말로 어떠한 우리나라의 병원이나 혹은 다른 연구소들한테 저가로 수주를 해가지고 실제로 중국으로 보냈냐 안 보냈냐. 그래서 매출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일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법령이 없다라고 하면 법령을 빨리 만들어서 정부 입법을 해야 되고요. 예. 정부 입법을 하기 전에 그 공백이 있으니까,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정부 입법이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바이오 안보에 대해서 그 각급 병원이나 각급 연구소에 일단 주의 공문을 내려야죠. 지금 너네가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유전자 분석 업체는 이 유전자 분석 자료를 가지고 그게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간대더라. 노보진 코리아가, 노보진이 그거를 인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민감함에 주의를 해라. 적어도 주의 공문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혹은 건강관리협회는 정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금 아주 태평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의혹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생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다는 이 노보진, 이게 중국 업체이긴 하지만 한국의 지금 지사 형태로 만들어진 게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요. 6월 달인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국의 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노보진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한국 지사를 바로 만들어서 유전자 정보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의심이 더 가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중국은 뭐 그 바이오 안보뿐만 아니라 뭐 군사기밀 안보나 뭐 등등, 여러분들 군사기밀보호법도 중국에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군사기지 사진 찍고 가고 있는 그런 판국인데, 예. 중국은 신났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재명은 우리한테 아무 말도 못해. 지금 뭐가 책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이재명은 중국한테 아무 말도 못해 라는 그러한 기조 아래 매우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아니, 들어오려면 조심히 들어왔으면 저희가 천천히 들어오네, 혹은 잡기도 어려운데
저희 본진 건강관리협회 건물 본진에 들어온 거예요. 예. 얼마나 그 중국 정부가 또 중국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얕보고 있는 겁니까? 그 얕보고 있는 거고 결탁과 유착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건강관리협회에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기업은 뭐 어디 나라 기업이냐 또 혹은 어떤 게 있냐 검색을 조금만 해도 나오는 게 로이터에서 이미 2021년에 이 그 BGY 중국 BGY라는 또 다른 기업이 있거든요. 그 BGY의 기업이 임산부에 대한 기록을 800만 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에서 분석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이미 중국에 있는 그 유전자 분석 업체들은 그 각국의 지사를 설립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를 중국 본토에서 모으고 있다. 네. 이거를 누구나 검색해도 아는 부분인데 그 정부가 또 혹은 뭐 정부 인근 사람들이 중국과 좀 결탁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의심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지금 노트북 한번 잠깐 연결을 해보십시오. 노트북 함께 연결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인 유전체 중기업이 분석하고 있다. 유출된 안보 위협. 유출된 그랬는데 이미 유출이 됐다는 게 확인이 네. 됐어요. 됐어요. 네. 자, 이게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일보인데 2025년 8월 5일입니다. 8월 초에 지금 이 문제가 기사가 지금 처음으로 쏟아졌어요. 지금 이미 8월에 제가 저 기사를 못 봐서 이제 늦게 보고 참 이거 한다는 게 한탄스러운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 이 관련해서 그냥 여러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 국가안보와 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태로 보고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이 정은경에 대한 수사 조치, 형사적 조치로도 조치를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실제로 유전자 정보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 보건당국 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방기하고 있다면 직무유기를 포함해서 여러 형사를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로 좀 부각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이 듭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그 계약을 한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어떻게 시행이 됐고 거기에 대한 관계에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각급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지 뭐 질병관리청장이나 혹은 아니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보고가 올라갔는지 또 저 기사 이후에 조선일보의 저 기사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대응을 한 게 있는지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한 게 있는지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아직 국정감사가 끝나려면 며칠이 남았으니까 종감 직전에 보건복지 그 위원 환노위에서 그 제대로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국가 공무원이 국가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직무유기든 직권남용이든 형사처벌에 당연히 의율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저게 지금 기사로 나왔지만 또 우리한테 잊혀지다 보면 그러면 저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 게 그 우리나라는 사실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위에는 북한에 막혀 있어가지고 질병 공격에는 굉장히 좀 그 취약하지 않은 강세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말로 이것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영남 지방 사람들, 호남 지방 사람들 뭐 음식 먹는 거랑 뭐 강원도 사람들의 이러한 강원도는 데이터가 이렇네 이래가지고 거기서 맞춤형으로 무슨 질병 공격이나 면역 공격을 만들어가지고 슬쩍 한번 배 타고 들어오던가. 중국도 무비자 입국 아닙니까? 그게 생화학 무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생화학 무기처럼 그 무비자 입국인데 중국 자기들 본토에서 실험 잘못하면 그냥 퍼져나가니까 대륙으로 퍼져나가니까 이거 한국 와서 슬쩍 한번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무비자 입국이니까 뭐 압수수색도 별로 안 할 것이고 그러한 너무나 우려스러운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관련 이슈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찾아서 대처를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제 먼저 중요한 이슈로 먼저 좀 부각을 시켰고요. 자,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남시의회 난입 영상과 관련된 건데 이게 유튜브에서 노딱이 붙은 상황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그거 한번 좀 볼 텐데요. 이준석 의원이 일단 제기를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나왔어요. 황성애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나오니까 이 성남 이재명, 김현지 성남시의 난입 사건 영상에 노딱이 왜 붙었느냐? 그러니까 수익 정지 이런 걸 노딱이라고 하죠. 왜 붙었느냐? 자, 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할 때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알고리즘이 합니까? 대부분 알고리즘이 하는데 사람도 투입이 돼서 김현지 실장이 과거에 성남시에서 시민단체 활동하고 이럴 때 영상을 오늘 공개했고 그걸 이제 언론사가 받아서 재게시를 한 겁니다. 재게시를 했는데 그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에 지금 실제 화면이 뜬 걸 보면은 사람의 검토를 통한 평가다. 그래서 검토 결과 여기에 대한 광고 제한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치들이 제재 조치들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럼 사람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뭘 갖고 판단했냐를 보니까 정책상 폭력이라서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구글의 공식 입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폭력을 행사한 건 맞는 거죠? 저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력, 혐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컨텐츠를 그러니까 저 판단을 할 때 그러면은 승인 절차를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는 거. 예. 자, 내용 간단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저거 이재명, 김현지 성남의 난입 영상 곳곳에서 많이 틀었었죠. 근데 주택에 먼저 저걸 최초로 저걸 공개한 곳이 있죠. 그곳에 노딱이 그 영상이 노딱이 붙었더라. 유튜브에서 조치를 했더라. 그런데 실제로 저 영상을 이 문제부터 먼저 제기를 좀 할까요? 유튜브 영상은 폭력 컨텐츠로 규정이 돼서 노딱이 붙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폭력성이 글로벌하게 인정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누가 봐도 이재명의 그 행위가 앞에 사람을 막 때리더라고요. 막 때리고 변호사 시절에 했다는 것인데 어떤 변호사가 저렇게 폭력성을 갖고 본인의 업무 수행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이재명의 폭력성이 글로벌하게 인정된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튜브의 그 노란 딱지는 노딱 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게 검색이나 추천이나 알고리즘에서 완전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삭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노딱을 넘어서 그냥 영상을 유튜브 코리아가 삭제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약간 그 헌법 그 21조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언론사가 올리던 일반 시민이 영상을 올리던 다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서 올리는 건데 약 그 객관성과 좀 상당성에 비추어 봤을 때 폭력성은 맞는데 삭제할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폭력과 혐오의 기준에 따라서 저건 노딱을 붙여서 영상을 많이 유포화 못하도록 유튜브화 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황성애 부사장이 이준석이가 질문하니까 저 앞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저거 알고리즘이 한 거냐?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알고리즘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정인이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 노딱 딱지 붙인 것은 글로벌 팀에서 외국에서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글로벌 팀에는 한국인도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정확히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팀에서 저 영상을 노딱을 붙였다. 거기에는 한국인도 있다. 이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판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글로벌 플랫폼의 정치 개입이라 볼 수가 있고요. 아마 구글 코리아 부사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만 하더라도 국회 그 증인들은 대부분 민주당이 신청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글 코리아의 그 부사장급들은 국회 증인으로 좀 안 나오지 않을까. 민주당이 적극 막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구글 코리아의 이 입장과 또 이재명 대통령 또 김현지의 입장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네팔 혁명,
네팔 혁명이나 또 프랑스에서 가끔 시민들이 시위하고 집회하는 거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네. 그거 막 때려 부시고 그래요. 불 지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영상에 노딱이 붙던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과 김현지가 주장하는 게 우리는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성남 의료원을 위해서 내가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네팔 그 혁명이나 프랑스 시민들이 했던 그런 시위에 비춰봤을 때 똑같이 공익 목적으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유튜브 코리아에서 노딱을 붙일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유튜브 코리아에서 노딱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폭력성 플러스 공익적인 목적도 전혀 없는 것이다. 교훈적인 목적도 전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이재명과 김현지가 입장을 발표해야죠. 야, 우린 당당하게 행동했는데 우리 영상에 왜 노딱을 붙여? 난 저렇게 폭력 행동한 거에 대해서 난 당당해. 그래야 되는데 전혀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알고리즘이 예상한 게 아니라 사람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저건 공익성, 누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이 변호사 했을 때 지금은 뭐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과거에 어떤 행적, 특히나 김현지 부소실장이 어떤 행적과 범죄 행위를 벌였는지에 관한 영상이니까 이건 너무나 공익적인 공적인 영상인데 그걸 폭력과 혐오에 관련된 영상으로 노딱을 붙였다. 이 부분이 당연히 정치적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황성의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경고를 그 이준석 의원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노딱 지금 저런 영상들 붙이는 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계속 추적하겠다. 유튜브가 저런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조치를 당할 것이다 하고 굉장히 경고를 강하게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거기에 일부 좌파 편향적인 인사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들려오는데 그게 글로벌 팀에 들어가 있는 그 인사인지 한국의 지사에 누가 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만 구글코리아는 구글코리아답게 유튜브를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장면 살펴봤고요. 자, 세관 마약 의혹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혜룡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백혜룡 경장 마약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자, 인천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반입을 도왔다 이렇게 진술했던 말레이시아 운반책 이 한 명이 자, 조현병을 앓고 있다. 진술도 지금 바꿨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재차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 사건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 마약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본 수사관들이나 저같이 마약 사건을 조금이라도 해본 변호사들은 저 처음에 뭐 세관 직원이 도왔다고 마약 운반책이 진술했다고 했을 때 뭐 한두 번 속는 게 아니거든요. 속칭 그 마약쟁이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한두 번 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뭐 수사의 대상이 되려나?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최근에 이제 결국 이제 확정된 그 사실관계가 뭐냐면 저 진술했던 저 마약쟁이한테 그 세관 직원들을 쫙 보여주고 나서 너와 결탁한 세관 직원이 누구야라고 해서 몇 월 며칠 날 결탁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일날 아예 출근을 안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예 그 공항에 출입한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그 마약에 조금이라도 수사관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연관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 저럴 줄 알았다. 뒤집을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서 희한한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거의 지시를 내려가지고 수사팀을 꾸려주라고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변호사 시절에 뭘 한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변호사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만 몰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다른 기사 한번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백혜룡이 해괴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냐. 그건데요. 한번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진중권이 직접 저격을 사실은 10월 17일부터 했습니다. 뭐 진중권이 했다기 때문에 다루는 건 아니고 핵심적으로 이 망상에 백혜령이 사로잡혀 있다 이런 주장을 진중권도 했다는 건데 백혜령이 그간에 이 백혜령 경장이 검찰, 경찰청, 국정원 여기다 관세청 직원들까지 모두
하나의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 이거 못하게 하려고 위압을 행사를 했다. 지난번에 동부지검에 관련 수사팀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 수사팀에 대해서도 불법 단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들 또는 이 관련된 이제 국가기관들이 다 백혜령이 볼 때는 아마 다 네. 그냥 카르텔을 해서 이 세관 마약 수사 막는 네. 그런 관계자들이라고 다 보이나 보죠. 그러니까요. 이게 저 백혜령 저 경정이 영등포 경찰서에 있던 사람인데 영등포 경찰서가 어떤 곳이냐면 얼마 전에 이진숙 위원장 체포했던 것도 영등포 경찰서입니다. 네. 아니 한 나라의 그 경찰 경정이 저렇게 망상에 휩싸일 수가 있나 생각이 드는 게 사건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수사를 하다가 그 마약쟁이가 세관 직원이 저를 도왔어요. 그래서 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 백혜령 경정이 조금 더 수사를 안 하고 그럼 세관 직원이 누군지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수사를 안 하고 바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나의 업적. 세관 관세청 너네가 마약의 중심에 있다 발표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에서 야 좀 알아보고 발표해라고 한 거고 관세청에서도 아니 누군지만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수사를 외압을 한 게 아니라 수사를 마무리를 짓고 발표해야죠. 수사라는 게 마무리 짓고 범인 잡고 나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진술 하나만 가지고 뭔가 보도자료를 발표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은 거를 지금 수사 외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 빼고 너넨 다 적이야. 나 빼고 적이야 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너 적 아닌 사람 붙여줄게. 임은정이라고 있어. 임은정 지검장을 붙여줄 테니까 한번 해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수사팀을 한 30명 꾸려야 되는데 임은정이 5명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럼 너도 적이야. 나 빼고는 다 적이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손절할 겁니다. 이재명만 그러면 네. 적이 아니고 아군이라고 보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적이 아닌데 네. 이재명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본인이 싼 똥 지금 본인이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한마디 안 했으면 그냥 묻혀질 사안을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수사기관이 지금 움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상황이어서 결국 좀 있으면 이재명도 적이다. 저 망상 중에 가장 희한한 게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마약을 국가산업으로 뭐 육성을 해가지고 뭐 무슨 계엄에 자금으로 썼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망상이 이재명한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백혜령 이 경정이 단순히 이 세관 마약 수사를 하다가 뭐 세관에 관련된 부분에 관한 수사 차원의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히 좀 속았다든가 뭐 운반책한테 말이 거짓말들에 대해서 일부 이용당했다든가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한번 그거 진중권 그거 말고요. 자. 왜 그런 착오로 보이지 않냐면 네. 명백히 이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쿠데타 자금을 마약으로 마련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예? 네. 이게 단순한 수사착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정신이 밝혀있는 대한민국 뭐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누군가가 뭔가 말을 해주던가 누군가가 자료를 주던가 거짓 자료를 주던가 누군가가 거짓 말을 주던가 아니면 혹은 종용을 해가지고 너가 먼저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좀 서포트를 해줄게 이렇게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누군가가 말을 했다고 지금 생각이 될 수밖에 없냐. 지금 3대 특검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해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계엄 특검도 그렇고 특검이 하는 게 없고 특검을 하면 할수록 사실 이재명 정부의 그 작전은 뭐였냐면 뭐 이번 주에 에이펙도 있지만 에이펙과 특검의 수사 자료를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특검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강해야 되냐? 갑자기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이상한 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총대 맬 사람이 필요한데 마침 저렇게 쑥 찌르니까 말을 해주네 라는 걸 보고 이재명이 또 그러면 수사팀을 붙여줄 때가 수사해봐 라고 되는데 저 수사팀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 무슨 마약 이런 거에 누가 가겠습니까? 또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해서 아니 전 정권이 무슨 마약 산업을 가지고 자금을 만들었다 왜 이렇게 무리하냐?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는 한 120일쯤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나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 정책만 봐도 그렇고요. 관세 협상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이번에 또 에이펙 진행하는 걸 보면 또 물론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걸 제가 바라지만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그러한 외교력보다 잘했을까? 그러니까 전 정권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를 실력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어떠한 정책이나 행정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도덕성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특검을 막 돌리고 있는데 도덕성이 잘 안 깎여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 마약 같은 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백혜련 경정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네. 마지막 이슈, 이 이슈 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법제처장 문제 한번 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법제처장 관련된 거 한번 띄워놔 주시죠. 예, 진중권 말고 법제처장. 자, 이재명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주장을 했던 이 조원철 법제처장. 여러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요. 뭐 이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의 변호인이었죠. 그걸 마치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점인 듯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떴는데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의 연임 문제 전에 그 다른 거 좀 띄워주세요. 모두 무죄 주장한 게 있습니다. 자, 다른 기사 제목을 좀 띄워주세요. 아니, 조원철 법제처장 기사인데 12개 혐의 모두 무죄 주장한 게 있습니다. 연임 말고 지금 못 잡은 것 같은데 놔두시죠 그냥. 자, 이재명이 12개 혐의가 다 무죄라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범죄 저질렀던 거 동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조원철 법제처장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저건 정말로 저 법제처장 경질해야 됩니다. 네. 저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고 말도 안 되는 발언. 저거 대한민국 공무원이 재판 개입한 거예요. 네. 본인이 판사 출신인 건 알겠는데 판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지금 법제처장이 되었으면 법제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자중하고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법제처장이 나와가지고 12개 혐의 무죄입니다. 배임 아닙니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재판 5개 재판 12개 혐의 5개 재판하고 있는 그 변호사들과 또 관련 공무원들이 저 법제처장의 말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모든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또 각급 공기업이나 또 관공서들이 법제처한테 법령의 해석을 물어보는데 그 법령의 해석을 물러서 답변이 오면 그게 재판의 참고가 되거든요. 판단의 기초가 되는데 법제처장이 저렇게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모든 좌파 관련된 모든 재판은 민주당 관련된 모든 재판은 일단 법제처에 한번 물어보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그럼 법제처장이 저렇게 해서 좌파는 무죄, 우파는 유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좌파 무죄, 우파 유죄로 갈리는 발언을 지금 국회에서 정말 너무나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예. 자, 앞에 이미지 다시 한번 연임 얘기하지 말고 저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재명 12개 혐의 모두 무죄 법제처장. 이게 법제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재명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얘기지 법제처장 국가기관의 법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하는 법제처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완전히 일탈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연임 발언하는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임 발언한 거 그거 띄워주시죠. 자, 조원철 법제처장 또 이재명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거 헌법에 있는 사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국민이 결단한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 법제처장 저 사람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국민이 됐어요? 결단한 문제 이런 거 정치인이 많이 하는 발언인데 네. 자, 대통령이 연임할지 안 할지는 누가 결단합니까? 네. 먼저 대통령이 자기가 결단을 해야죠. 이재명이 나 연임할래 밀어붙이자. 연임 안 할래 나 퇴임할래 재판받을래. 본인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본인이 결정해야지 뭘 저거를 국민이 결단한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상은 연임이 못하게 되어
고요. 임기 단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를 늘리는 헌법을 다시 개헌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뭘 다 해도 이재명은 절대 연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인데 그것을 법제처장이 국민이 결단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본인 그 불리한 질문에는 다 국민이 결단한 문제라고 치부하는 게 정치인이 지금 공무원 자리에 법제처장에 들어와 있는 아주 무서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이야기를 해야 될 이 법제처장, 헌법과 법률은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당파적이고 정파적이고 특정인 사적 권한 밑에 있는 그런 인물의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법제처장은 그냥 뭐 정치적으로 혼낼 정도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저건 네. 사실은 사퇴 사유, 부적격 사유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왜 이렇게 저렇게 이재명 변호인이 법제처장 나와서 국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재명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의 꿈은 다 대법관으로 가 있습니다. 대법관으로 가 있고 대법관을 늘리다 보면 또 헌법재판관들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본인이 판사로서 있었을 때 펼치지 못한 꿈을 이재명을 등에 업고 하겠다. 이재명에게 아부를 떨면서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주변에 들러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어디 외국 대사로 가던가 뭐 다 좋은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장에 지금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저렇게 센 발언을 한 것이고, 저거는 경질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탄핵감인데 지금 탄핵의 대상이 되진 않은 사람이고 탄핵감이긴 사람이긴 한데 국민의힘에서 저 발언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잘 공격을 해서 스스로 끌어내리던가 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러한 사관이 잘못된 인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여러 가지 문제 다뤄봤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생체 정보, 한국인의 생체 정보 문제, 유튜브에서 지금 왜 노딱을 이재명, 김현지 성남시의회 난임 영상을 붙였는지, 그리고 세관 마약과 관련해서 문제,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죠. 결국은 법제처 관련해서 법제처장이 거의 사설 흥신소가 되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2부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